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회차 강의인 나를 지켜주는 건강 강좌의 유방암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오늘 발표를 하게 될 한양대 구리병원 유방외과 김영석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유방암에 대하여 발표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리시와 구리보건소 한양대 구리병원과 협업하여 이번에 마련된 건강 특강을 통해서 들으시는 모든 청취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Q&A를 통해서 다음 달 강의하기 직전에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유방암에 대한 발생률의 지속적인 증가로 유방암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어 오늘 발표 내용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전반적인 유방암의 개요와 이러한 유방암을 어떻게 발견하고 진단을 하는지, 그리고 발견과 진단이 된 유방암을 어떻게 치료를 하며 이러한 유방암의 예방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방암의 개요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13년도 기대 수명은 전체 81세로 남성분이 78세, 여성분이 85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기대 수명까지 생존을 하는 경우에 암이 발생할 확률은 전체 인구의 36.6%로 남자분은 38.3%, 여성분은 35.0%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남성 5명 중에 2명은 암이 발생을 할 수 있으며 여성 3명 중에 1명은 암이 발생을 한다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국인의 주요 암종을 살펴보면 다른 암종들은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에 유방암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2002년도 이후에 연평균 증가율의 변화는 감소하는 소견을 보였지만 2017년도까지 매해 증가의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 이후에 한 해의 유방암 발생자 수는 2만 명을 넘어서게 되었고 2017년도 한 해에는 26,430명의 유방암의 환자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인구 10만 명당 103.0명으로 이미 인구 10만 명당 발생 인원이 100명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건강검진의 발달로 조기 진단이 가능해지고 그리고 서구화된 식생활 습관을 들 수 있습니다. 2017년도 여성 유방암 환자의 연령을 분석을 하였을 때 최소 유방암으로 진단을 받은 나이는 15세였고 최고 연령은 99세였습니다. 이 중 첫 번째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40대가 가장 유방암이 많이 발생한 연령군이며 연령대를 비교를 하였을 때 40대, 50대, 60대, 30대, 70대 순의 발생 빈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도부터는 50대 이후의 유방암을 진단을 받은 환자 수가 늘어나는 현상이 관찰되었는데요. 이는 폐경 전후의 분류에 있어서도 2011년도를 기점으로 폐경 후 여성에게서 발생의 빈도가 더 많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의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할 때 우리나라는 유방암의 발생률은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사망률은 세계 여러 나라와 비교했었을 때 매우 낮은 편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연령 표준화 사망률을 살펴보면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은 6명으로 굉장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검진에 의한 조기 진단이 비율이 상승을 하고 유방암의 특성에 맞는 표준화된 치료법을 우리나라 유방암 환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적용한 결과 이러한 유방암 생존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방암은 어떻게 병기 구분이 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유방암의 최종 병기는 유방암을 수술을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물론 진단 당시에 영상학적 검사로 임상적인 병기를 추정을 할 수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수술 후에 결정이 되는 최종 병기입니다. 유방암의 병기는 종양의 크기를 나타내는 T병기, 인프절의 전이 정도를 나타내는 M병기, 그리고 원격 정인이 유무를 나타내는 M병기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유방암의 0기는 상피내암, 그리고 1기는 종양의 크기가 2cm 이하이면서 인프절에 전이가 없고 2기는 종양의 크기가 2에서 5cm 또는 인프절의 전이가 1개에서 3개 정도 있는 경우, 3기는 종양의 크기가 5cm보다 크거나 인프절의 전이 개수가 4개 이상인 경우를 뜻합니다. 또한 4기는 이미 다른 장기에 전이 소견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방암의 병기가 중요한 것은 병기에 따라서 유방암의 생존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는 유방 검진의 활성화로 유방암 0기와 유방암 1기 환자 비율이 2002년도에 38.1%에서 2018년도 62.4%로 점점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방암 환자의 수술 후에 5년 전체 생존율은 오른쪽 그림에서 보다시피 91.2%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병기별로 살펴보면 5년 전체 생존율은 0기 환자가 98.3%에서 4기 환자가 34.0%로 병기가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생존율이 유의하게 줄어드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기 유방암으로 분류되는 0기, 1기, 2기 환자에서 이러한 90% 이상의 높은 생존율을 보이지만 4기 환자에서 34%로 낮은 생존율을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유방암에 있어서 조기 진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유방의 해부학적 구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유방은 유선과 유관, 유두로 이루어진 유선 조직과 이런 유선 주위의 지방 조직과 지지 조직, 혈관, 림프선 등을 구조로 이루어지는 결체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흔히 유선 조직은 소엽과 유관으로 구성된 단위를 이루고 있는데요. 흔히 포도송이의 비유가 되고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소엽이 하나의 여러 개의 유관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소엽과 유관에는 겉에 굵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던 기저막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러한 막을 유방암의 세포가 이 기저막을 침범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0기인 상피내암과 아니면 1기에서 4기에 해당하는 침유암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방암의 원인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안타깝게도 유방암의 원인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환경적인 요인과 유전적인 요인이 중요하다는 것은 익히 밝혀져 왔는데요. 유방세포는 1차적으로 난소에서 분비되는 여성 호르몬, 즉 에스트로겐에 의하여 증식 분화하므로 여성 호르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일생 동안 여성 호르몬에 노출되는 총 기간이 유방암 발생 위험의 가장 큰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유전성 유방암이라는 전체 유방암의 5에서 10% 정도는 이러한 유전자 이상에 의해서도 유방암이 발생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BRCA 유전자 변이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유방암의 원인이 아직까지 불명확하다면 여태까지 알려져 있는 유방암의 위험 인자가 어떠한 인자들이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유방암의 위험 인자로는 다음과 같은 인자들이 있습니다. 나이, 생식 인자, 음주, 비만, 방사선 조사력, 가족력, 운동 능력, 식습관, 치밀 유방, 양성 유방 질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이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45세에서 50세 여성에게서 발생률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이는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봐서 서구화된 생활 습관으로 점점 고령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음주력을 들 수 있는데요. 음주를 하지 않는 경우보다 음주를 하게 되었을 때 위험도가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고 횟수가 늘어날수록 더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식 인자에는 이른 초경, 늦은 폐경, 임신 경험이 없는 경우, 늦은 연령의 첫 만삭 임신, 모유 수유를 하지 않는 경우, 경구 피임약이나 호르몬 대체요법과 같은 여성 호르몬의 노출 정도가 많을수록 위험 인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표를 보시게 되면 31세 이상의 임신이나 그 다음 6개월 이내의 모유 수유, 경구 피임약의 복용력,
호르몬 대체 요법을 하는 경우에 위험도는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래에서 환자분들과 많이 상담을 하게 되면 폐경 후 갱년기 증상을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께서 호르몬 대체 요법을 과연 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러한 호르몬 대체 요법은 아직까지는 한국인에서의 유방암의 위험도가 증가가 되는 것은 증명이 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오래 먹을수록 유방암의 위험력이 올라가고 하지만 5년 이내의 복용은 유방암의 발병 위험도가 그다지 크게 증가를 시키지는 않습니다. 또한 호르몬 대체요법으로 인한 위험도의 증가는 호르몬 대체요법을 끝나고 2년이 지나면 대부분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복합 제제보다는 에스트로겐의 제제가 조금은 덜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BMI가 25 미만이거나 치밀 유방에서는 호르몬 대체 요법을 하는 경우 그 위험이 더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인자로는 비만을 들 수 있습니다. 폐경 후 여성에게서 비만은 유방암의 위험도를 올리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른쪽에 가족력 역시도 가족 간에 이제 유방암의 환자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유방암의 위험도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전체 유방암의 유전성 유방암은 5에서 10%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흔히 이제 할리우드의 안젤리나 졸리라는 배우분으로 유명해진 BRCA, 즉 브라카 변이입니다. 이러한 브라카 변이가 확인이 된 경우에는 유방암 및 난소암에 걸릴 확률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러한 브라카 변이가 확인이 되면 조금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보험 기준에서는 유방암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 중에서 40세 미만으로 진단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 양측성 유방암, 남성 유방암, 난소암의 가족력, 다른 장기암의 기왕력이 있는 경우에는 브라카 검사를 권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유방암에 대해서 유방암을 어떻게 발견을 하고 진단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방암을 의심하는 증상들은 대부분은 무증상으로 오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 외에 통증이 없는 멍울이나 혈성 유두 분비물, 그 다음 궤양이나 발적, 부종, 함몰, 유두의 변형이나 습진과 같은 피부의 변화를 나타내거나 유방통이 생기는 경우, 그 다음 겨드랑이에 만져지는 멍울이라든지 피부가 빨갛게 붓고 염증처럼 일어나는 염증성 유방암으로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유방암의 증상들을 환자들을 대상으로 비율을 확인을 해봤었을 때 대부분 증세가 없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 외에는 유방 통증으로 오는 경우는 한 2.8% 정도로 굉장히 적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외래에서 진료를 보게 되면 유방통으로 인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크게 유방통은 주기적인 유방통과 비주기적인 유방통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주기적인 유방통은 생리 주기와 연관된 통증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주기적인 유방통에는 여성 호르몬의 유선 자극과 수분 저류, 신경성, 에스트로겐 분비의 과다, 프롤락틴 분비의 과다, 카페인의 섭취 과다, 그 다음 과도한 동물성 지방의 섭취, 필수 지방의 섭취 부족, 생신성 자극 호르몬의 분비 증가 등으로 잘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비주기적인 유방통은 생리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유관이 확장이 된다든지 유관 주위에 유방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 경화성 선증, 유방의 낭종, 여성 호르몬제의 금단 증상, 늑골염이나 몬돌명각 같은 경우에 비주기적인 유방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방암 검사를 통해서 유방암인지 아닌지 확인을 한 후에 심리적인 안정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016년도에 보도된 언론 자료에 따르면 유방통이 있어서 유방암을 진단을 받은 환자는 총 94명 중에 2명으로 2.1% 정도 차지하고 통증이 없는 경우에도 66명 중에 1명으로 유방의 통증은 괜찮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외래를 통해 유방암과 무관함을 확인을 하고 마음의 안정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유방암을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유방의 자가 검진입니다. 유방의 자가 검진은 자신의 유방에 대해 친밀감을 가지고 대부분의 멍울은 유방암이 아니라는 심리적 안정을 가지고 꼼꼼하게 진행을 하는 게 중요하신데요. 유방의 변화가 느껴지면 반드시 유방외과 전문의와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방의 자가검진 시기는 대부분 폐경 전 여성에게 있어서는 월경이 끝나고 3일에서 5일 후에 진행을 하는 게 좋고요. 폐경 후에 월경이 없는 여성은 일정한 날을 정해서 검진을 하는 게 좋은데요. 가장 좋은 시기는 아무래도 유방의 부종이 최소인 시기를 골라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날짜를 정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유방의 자가 검진을 어떻게 하느냐면 유방암학회 진료 권고안을 보면 처음으로는 샤워가 끝나고 거울을 보면서 육안으로 양쪽 유방에 대칭적인 부분들이 있는지 다른 부분들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2단계는 서거나 앉아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에 첫마디 바닥면을 이용을 하여 유방 전체를 꼼꼼하게 만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3단계로는 자세를 바꿔서 누워서든지 자세를 바꿈으로써 2단계에서 시행을 했었을 때 만져지지 않았던 종물들이 만져지는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방암의 진단을 하는 검진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유방 촬영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흔히 맘모그램이라고 불리는데요. 유방암을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유방 촬영술은 가장 기본적인 검사입니다. 경험이 풍부한 유방암 전문의에게 진찰을 받고 전문의 진찰 후에 유방 촬영술 검사를 함께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유방 촬영은 기본적으로 두 장의 사진을 찍습니다. 위에서 아래를 찍는 상하 촬영과 옆에서 찍는 측면 촬영을 찍어서 다음과 같이 보시게 되면 두 장의 사진을 찍어서 확인을 해야 유방암을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검진으로 유방 촬영술을 시행을 받으시고 우편으로 검사 결과를 통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결과지를 받아보시게 되면 이게 검사 결과가 어떠한 경우인지를 모르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에 간략하게나마 유방 촬영술의 대표적인 소견들을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치밀 유방 소견입니다. 치밀 유방 소견은 유선 조직이 매우 풍부하고 지방 조직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를 말하는데요. 위에 A, B, C, D 그림을 보시게 되면 A에서 D 그림으로 갈수록 지방 조직은 보통은 까맣게 보이고 유선 조직은 하얗게 보이는데 A에서 D 사진으로 갈수록 하얗게 보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말 그대로 D 쪽으로 갈수록 굉장히 유선 조직이 치밀한 경우입니다. 유방 촬영술을 시행을 하게 되면 아래 사진과 같이 유방의 혹이 잘 보여야 하지만 이런 하얀 유선 조직에 의해서 이러한 유방의 혹이 가려져서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보통 외래에서 환자분들이 오시면 굳이 제가 치밀 유방인데 유방 촬영을 안 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반드시 치밀 유방이더라도 유방 촬영술을 반드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또 유방 촬영술을 하면 물론 통증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아픈데 꼭 반드시 유방 촬영을 해야 되나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답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로 보이는 소견들이 중요한데요. 일단 유방 촬영 소견에서 보이는 석회화 소견은 유방 초음파에서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첫 번째 보이시는 그림은 석회화가 있지만 모양이 괜찮은 석회이신데요. 그 중에서도 이런 석회의 크기가 작고 모양이 좋지 않은 미세 석회화 소견들이 발견이 되면 반드시 추가 검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비대칭 소견과 종계 의심 소견이 있습니다. 비대칭 소견은 그림에서 보듯이
오른쪽 가슴과 왼쪽 가슴이 화살표로 표시한 부분이 오른쪽 가슴에는 보이지만 왼쪽 가슴에는 보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초음파나 유방 확대 촬영술을 시행을 함으로써 이러한 비대칭 소견들이 왜 보이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종계 의심 소견입니다. 보시게 되면 유방 조직 내에 동그라미가 펴져 있는 종계 의심 소견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 경우에도 반드시 추가 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는 유방 초음파 촬영인데요. 유방 초음파는 유방 진찰 및 유방 촬영술에서 발견된 병변에 정밀 검사를 하는 방법입니다. 유방 초음파를 통해서 유방 종물의 유무나 크기와 형태, 암의 가능성 등을 판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초음파를 보면서 모양이 이상 소견이 보일 시 조직 검사를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던 고밀도, 즉 치밀 유방의 보조적인 검사 방법이기도 합니다.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에 검정색 혹이 보이시는 부분들이 보이실 겁니다. 말 그대로 양쪽에 보시게 되면 확연하게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다름을 알 수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왼쪽은 우리가 흔히 유방의 양성 종양으로 생기는 섬유선종의 대표적인 모습이고요. 오른쪽 그림은 유방의 악성 신생물, 즉 유방암으로 진단이 된 유방암의 전형적인 초음파 소견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유방 초음파, 유방 촬영술을 반드시 왜 같이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일본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유방 촬영술과 초음파를 병용을 해서 검진을 한 그룹과 단독 유방 촬영술만 검진을 한 그룹을 비교를 했었을 때는 민감도에서 초음파와 같이 병용을 한 그룹에서 91.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굉장히 민감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병용한 그룹에서 간격암이 감소를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간격암이라는 것은 정기 검진 시에는 암이 진단이 되지는 않았지만은 그 다음 정기 검진 사이의 시기에 암이 진단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말 그대로 병용해서 검진을 하게 되면 보다 더 유방암의 발견이 용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방의 자기 공명 영상인 MRI 사진인데요. MRI는 유방 촬영술과 유방 초음파 시행 후에 필요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방암에 있어서 가장 정밀한 검사로 알려져 있고요. 보통 유방암으로 진단이 된 경우에 유방 MRI를 찍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유방 MRI를 통해서 수술 전 종양의 크기나 침범의 정도, 애가부 림프절의 전이 유무를 확인을 하여 수술의 범위를 결정을 하게 되고 수술 전 항암 치료 시행 시에 치료에 대한 반응 평가를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술 후에 재발 여부도 평가를 할 수 있고요. 정말로 예전에는 유방 성형을 위해서 실리콘이나 파라핀을 주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실리콘이나 파라핀을 주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런 실리콘과 파라핀 때문에 유방 촬영술과 유방 초음파로 검진이 어렵기 때문에 유방 MRI는 이런 경우에 유방암 진단의 유일한 검사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병변이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유방암을 진단을 할까요? 조직 검사를 통해서 대부분 유방암의 진단을 하게 됩니다. 조직 검사의 방법은 크게 최소 침습적인 유방 조직 검사와 침습적 유방 조직 검사로 나누게 됩니다. 최소 침습적 유방 조직 검사에는 세침 흡인 세포 검사나 핵심 조직 검사, 진공 보조 유방 생건 검사를 들 수 있고요. 침습적인 유방 조직 검사는 말 그대로 그 조직을 수술적으로 절제를 해서 확인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각각 조직 검사 종류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조직 검사로 인한 통증이나 회복 시간, 상처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세침 흡입 세포 검사입니다. 말 그대로 가느다란 주사기 바늘을 통해서 병변에 있는 세포를 흡입을 해서 확인을 하는 검사가 세침 흡입 세포 검사입니다. 두 번째로는 핵심 조직 검사인데요. 대부분 유방외과 외래에서 유방암 진단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조직 검사 방법입니다. 세침 흡입보다는 조금 더 두꺼운
바늘을 넣어서 유방에 있는 혹의 조직을 몇 개 뜯어내는 검사 방법입니다. 환자분들이 물론 통증들을 많이 호소하기는 하시는데요. 초음파를 보시고 오른쪽 아래 그림을 보시게 되면 하얗게 보이는 부분들이 두꺼운 바늘입니다. 그래서 유방 조직을 가운데 부분을 뚫어서 유방의 그 종물에 있는 조직을 몇 차례 뜯어냄으로써 조직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는 진공보조 유방 생검인데요. 흔히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맘모톰으로 알고 계십니다. 맘모톰은 기계 이름이고 하시는 방법은 이런 진공을 흡입을 함으로써 유방의 조직, 유방의 종물들을 갈아서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진공보조 유방 생검을 통해서 유방의 조직이 어떠한 조직인지 진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말 그대로 조직 자체를 전체를 다 떼어내서 확인을 하는 조직 절제 수술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네 가지의 유방 조직 검사 비교를 해보면 아무래도 정확도가 제일 뛰어난 건 조직 전체를 떼내서 확인을 하는 조직 절제술 검사가 정확도가 제일 높습니다. 하지만 진공 보조 유방 생검도 조직 절제술만큼 정확도는 높은 편입니다. 그 외에 핵심 조직 검사도 그 앞에 두 가지 검사 방법보다는 조금은 떨어지지만 매우 정확한 검사고, 아무래도 새침 흡입은 이 나머지 세 개의 방법에 비하면 정확도가 조금 낮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직 절제술 검사가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문제는 피부의 절개 범위인 상처가 남을 수도 있고, 비용은 그래도 적게 드는 반면에 전신 마취나 국소 부분 마취로 수술방에서 해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진공 보조 유방 생검은 말 그대로 절개선도 적고 시술 부위도 30분에서 1시간, 그리고 외래 처치실에서 국소 부분 마취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는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는 그래도 핵심 조직 검사가 지금 현재 외래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핵심 조직 검사 결과는 정확도가 94에서 99% 정도로 100%로 정확한 건 아니기 때문에 핵심 조직 검사에서 확인이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은 조직 절제술 검사라든지 진공 보조 유방 생검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방암의 발견과 진단을 통해서 확인이 된 유방암은 어떠한 치료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방암의 치료는 크게 수술적 치료, 항암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표적 치료, 항호르몬 요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국소적인 치료는 수술적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들 수 있고, 전신 치료는 항암 화학요법과 표적 치료, 항호르몬 치료를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암의 치료는 암의 종류와 진행 상태, 환자의 전신 상태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유방암은 진단이 됐다고 해서 모두 다 같은 유방암은 아닙니다. 저희가 유방암으로 진단된 조직을 가지고 면역 화학 염색을 진행을 하는데, 다음과 같은 에스트로겐 수용체,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헐투 수용체의 발현 유무를 확인을 하여 유방암의 종류를 확인을 하고, 이러한 종류에 맞게 환자 개개인에 맞는 치료 방법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방암의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유방암의 수술적 치료는 크게 유방 부분의 수술과 애가부 부분의 수술을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유방 부분의 수술은 크게 유방의 전체를 절제를 하는 경우와 유방의 일부분인 부분 절제술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오른쪽 위에 첫 번째 그림을 보시게 되면 왼쪽 첫 번째 그림이 유방 전체 수술을 한 모식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이 유방의 크기가 작고 유방의 일부분에 국한이 된 유방을 도려내는 유방의 부분 절제술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유방 전절제술은 암의 크기가 5cm보다 넘어가는 매우 큰 경우이거나 암이 여러 군데에 분포한다든지 암이 유두 근처에 존재를 하거나 임신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방사선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그 다른 기타 원인에 의해 방사선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우리가 절제연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방의 전절제술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또한 유방의 부분 절제술은 암의 크기가 작고 유방의 일부분에 암이 국한이 돼 있다면 유방의 부분 절제술을 고려를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조기 진단을 통해서 유방의 부분 절제가 시행이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오른쪽 아래 그림 15를 보시게 되면 유방암의 전절제술보다는 유방의 부분 절제술이 지금은 압도적으로 더 많이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푸절의 수술인데요. 인푸절의 수술은 크게 감시 인푸절 생검술과 애가부 인푸절 곽청술을 들 수 있습니다. 감시 인푸절이란 암세포가 원발 종양에서 인푸관을 통해 처음으로 확산하는 인푸절로서 감시 림푸절 검사상에서 암세포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애가부 림푸절 곽청술을 생략을 하고 감시 인푸절 생검으로만 수술을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감시 인푸절 생검은 수술 전 검사에서 인푸절의 전이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 시행하게 됩니다. 또 그 두 번째로는 애가부 림푸절 곽청술은 수술 전에 림푸절의 전이가 확인이 되었거나 수술 중에 우리가 감시 인푸절의 전이가 많다라는 것을 확인이 됐다면 추후에 감시 림푸절 생검이 끝나게 되고 조직 검사 결과를 확인을 하고 전이 개수가 많다 그러면 인푸절 곽청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그림을 보면 감시 인푸절 생검을 하는 모식도입니다. 그리고 아래 그림은 인푸절을 모두 다 제거하는 인푸절 곽청술에 대한 모식도입니다. 아무래도 감시 인푸절 생검은 절개선도 적고 인푸절을 몇 개만을 떼어내기 때문에 인푸절 곽청술을 시행을 하게 되면 인푸 부종이나 팔의 감각신경 저하 등의 부작용이 생기실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될 수 있으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감시 림푸절 생검으로 대부분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유방의 전절제를 진행을 하는 경우에 유방의 복원술도 고려를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유방의 복원술은 유방의 복원을 하는 시기에 따라서 지연 재건과 즉시 재건이 있습니다. 물론 지연 재건과 즉시 재건에는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수술을 고려하시게 되면 주치의와 면밀한 상담을 통해서 즉시 재건을 할지 아니면 수술이 끝나고 그 후에 지연 재건을 하실지는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건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아랫배 등의 조직 같은 자가 조직을 이용을 해서 재건을 하는 경우와 실리콘 보형물과 같은 인공 삽입물을 통해서 재건을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연도별 유방 재건 수술의 변화를 살펴보시게 되면 오른쪽 아래 그래프에서 점차적으로 유방 재건술이 점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는 유방암의 수술이 말 그대로 암의 근치적인 수술 목표 외에도 유방이라는 공간이 가지는 여성의 상징성으로 인해서 유방의 모양들도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유방암의 방사선 치료입니다. 고에너지의 방사선을 이용을 하여 종양을 치료하는 방법인데요. 수술 후에 남아있을지 모를 암세포를 치료하기 위하여 보조적인 치료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사선 치료의 적응증은 유방 부분절제술 후에 남아있는 동측 유방 조직에서 암이 재발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을 하고 있고 유방 전체 수술을 진행을 한 후에라도 종양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인푸절의 전이가 많은 경우에는 암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방사선 치료를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수술 후에 암이 국소 재발한 경우라든지 전이병소의 통증이나 기타 다른 증상들을 완화하기 위해도 이러한 방사선 치료들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유방암의 항암 화학요법입니다. 항암 화학요법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수술 전에 종양의 크기나 인푸절의 전이가 너무 많아서
이러한 종양의 크기나 인프절의 전이를 조금은 줄이고 나서 수술을 진행을 하는 선행요법이 있을 수 있고, 수술 후에 재발 위험이 높은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보조요법으로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다른 장기의 암이 전이된 환자들은 완화요법으로도 항암 화학요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항암 화학요법은 항암 약물이 몸 전체에 있을지 모르는 이러한 암세포를 사멸하는 전신요법 중의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항암 화학요법은 나쁜 유방암이나 아니면 암세포들에 대해서도 크기를 줄이거나 사멸을 하는 목적으로 진행을 하지만 정상적인 세포의 기능들도 떨어뜨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아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유방암의 표적 치료입니다. 유방암의 발생과 진행에 관여하는 특정 유전자를 선택적으로 억제를 하는 목적으로 표적 치료를 진행을 합니다. 특히 헐투 유전자는 치문성 유방암 환자에서 약 20에서 25%에서 과발현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표적 치료는 일반적인 항암 화학요법이 가지는 정상세포와 암세포를 가리지 않는 비특이성과 약물의 독성으로 인한 부작용 등의 한계점을 극복을 할 수 있고요. 현재 헐투 과발현 유방암에서 알려진 대표적인 약제는 트라스투주맙이나 퍼투주맙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좋은 표적 치료제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항호르몬 치료가 있습니다. 방사선 요법이나 항암 화학요법과는 달리 항호르몬 치료는 부작용이 적으면서도 효과적인 보조요법인데요. 이러한 항호르몬 치료는 모든 환자군에서 다 시행을 하는 것들은 아니고 호르몬 수용체를 갖고 있는 유방암에서 효과적이기 때문에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인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항호르몬 치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항호르몬 치료의 약제를 선택을 하는데 폐경의 유무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폐경 전 여성에게 있어서는 타목시펜이나 황체 형성 호르몬, 분비 호르몬 유사체 같은 그러한 항호르몬 치료를 진행을 하기도 하고, 폐경 후 여성에게서는 타목시펜보다는 아로마타제 억제제가 보다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폐경 후 여성에게 있어서는 아로마타제 억제제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유방암의 치료에는 수술적 치료도 있을 수 있고 항암 치료도 있을 수 있고 표적 치료, 방사선 치료, 항호르몬 치료 등이 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표준화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후에 유방암은 재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방암의 치료 후에 유방암의 재발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보고에 따르면 유방암의 재발률은 20에서 30%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고, 재발한 환자의 70.9%가 수술 후에 3년 이내에 재발이 되고, 92%가량이 재발된 환자의 92%가량이 5년 이내에 재발이 됩니다.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왼쪽에 그림 16의 그래프를 보시면 수술 후에 2에서 3년 동안 재발의 위험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고요. 5년이 넘어가시게 되면 재발률이 점차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방암 수술 후에 재발률을 막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재발을 방지하고 빨리 발견하기 위한 추적 관찰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치료 후 5년간 6개월에서 12개월마다 유방 촬영술, 유방 초음파, 유방 MRI, 혈액 검사, 흉부 검사, 전신 동위원소 뼈 촬영, 간 초음파 검사, 필요시 뇌 컴퓨터 단층 촬영 등을 통해서 재발의 유무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고에 따르면 5년 이후 또는 10년 이후에도 재발이 된다는 보고가 있어 5년 이후, 10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유방암을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안타깝지만은 아직까지는 1차 예방법이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유방암의 유일한 예방법은
조기 진단을 통해서 유방암의 발견을 조기에 함으로써 보다 더 성공적인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고 유방의 전체 절제수를 줄일 수 있는 예방 방법이 있습니다. 앞에서 저희는 유방암의 위험 인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왼쪽 위에는 유방암의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인자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유방암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위험 인자들을 줄이는 것이 현재 유방암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크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스트로겐의 노출 기간이 중요한데요. 에스트로겐의 노출 기간을 줄이는 것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늦은 초경이라든지 이른 폐경, 출산, 젊은 나이에 임신, 모유 수유는 유방암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예방 인자이며 비만이나 운동 음주를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고 일주일에 5회 이상 45에서 60분 정도 운동을 함으로써 체중을 조절하고 그리고 음주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또한 호르몬 대체요법이나 경구 피임약 같은 것들을 복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고려를 해보아야 합니다. 또한 기타로는 뚜렷한 가족력이 있거나 브라카1, 2와 같은 유전자 변이가 있어 유방암의 발병 위험도가 현격이 높은 여성들에 대해서는 타목스펜이나 랄로스펜 같은 약제를 투여하여 예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고, 또한 유전자 변이가 있는 군에서는 예방적인 유방 절제 수술과 난소 절제술과도 같은 적극적인 예방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그림은 암학회에서 권고하는 유방암의 예방 권고입니다. 규칙적이고 계획적인 신체 활동을 통해서 채소와 과일이 풍부한 식단을 유지하시고, 그리고 칼로리 섭취를 제한을 함으로써 체질량 지수를 조절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체중의 증가를 예방을 하고 알코올 섭취를 삼가거나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방암은 말 그대로 완치가 가능한 암입니다. 또한 잘 관리만 할 수 있다면 유방암의 재발도 줄일 수 있고 유방암을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유방의 자가검진을 꼼꼼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35세 이상에서는 유방 전문의의 진료를 반드시 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40세 이상에서는 유방 촬영술이나 또는 필요시 유방 초음파까지 조기 검진을 꼼꼼하게 진행을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리시와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이 해피GTV를 통해서 시민을 위한 건강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건강특강 후에는 시민들의 건강 상식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Q&A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Q&A 순서로 3월 방송 주제였죠. 멈추지 않는 기침,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를 주제로 한 질의응답 시간을 오늘 마련했습니다. 지금 교수님 만나러 가실까요?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해피GTV 구독자분들 지난 시간에 특강 들으셨는데 인사 말씀부터 건네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영광스러운 첫 강의 연자인 한양대 구리병원 호흡기내과의 문지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조회수와 많은 댓글을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일일이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많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우수 질문을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시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시민분들의 질문들을 참 많이 받아봤는데요. 댓글로 남기신 질문들 중에 저희가 많은 분들이 질문하신 내용 5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Q&A 시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첫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이 닉네임 종이니아라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코로나 때문에 감기와 비염 문제로 학교 등교가 불편하고 저도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 증상과 기침, 비염의 명확한 구분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어떤 구분법이 있나요? 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게 증상만 갖고 명확히 구분하는 거는 쉽지는 않고요. 이제 코로나는 기본적으로 이제 감기 바이러스에서 유래된 거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비염은 또 코에서 문제되는 것으로 코 증상과 또는 상기도 증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공통된 특징으로는 뭐 기침을 포함해서 뭐 어떤 인후통이라든지 뭐 가래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을 수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신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열이 나거나 근육통 또는 숨이 차거나 또는 뭐 구역, 구토 또는 뭐 설사 이런 어떤 상기도 외에 전신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감염을 더 의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염 같은 경우에는 뭐 재채기라거나 뭐 코가 가려운 경우, 이런 좀 더 알레르기 반응에 가까운 증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레르기 비염, 특히 뭐 계절성인 경우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종이니아님 그 질문에 좀 궁금증이 풀리셨을 것 같은데요. 이어서 닉네임 훌륭이님이 어떤 질문 주셨냐면, 교수님, 제가 알러지성 천식이 있는데요. 이 지금처럼 코로나19 상황에서 알러지 질환이 있는 경우 코로나19의 기침과 이 알러지성 천식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다 질문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덧붙여서 알러지성 천식 질환자의 생활수칙을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질문 주셨는데 하나씩 먼저 볼까요? 네. 그래서 앞선 질문이랑 좀 이제 연관된 답변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천식이나 또 코로나 또는 감기, 뭐 독감 이런 것들을 증상만 갖고 감별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증상들이 다 비슷하고, 특히 그냥 단순히 기침만 하는 경우도 많고, 특히 코로나는 또 증상이 워낙 뭐 심한 사람부터 거의 없는 사람들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증상으로 감별하기는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천식이 있는 분들은 이 천식이 나빠지면 내가 천식이 나빠진 건지, 그리고 실제 코로나가 걸렸는지 아니면 뭐 감기에 걸렸는지 이런 것도 구분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천식으로 평소에 치료하는 분들은 기존에 쓰던 약들을 이제 꾸준히 써서 천식이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진료실에서 이제 천식 환자들이 나 좀 괜찮으니까 약을 줄이거나 끊어보면 안 되냐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코로나 때일수록 약을 꼭 써서 또 증상이 나빠지면은 불필요하게 이제 코로나 검사를 고통스럽게 받아야 되니까 그런 일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기존 약을 써야 되고, 그리고 천식이나 이제 COPD,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같은 이제 만성 기도질환 환자들은 원래 그 병들이 완치가 되는 게 아니라 조절하는 병이기 때문에 이제 의사와 상의해서 약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교수님, 이번에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빙봉 3333님이 보내주신 건데요. 저는 선천성 천식이 있는데 이 천식 증상이 항상 동일하지 않고 그때그때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대요. 그래서 어떨 때는 감기 같고 어떨 땐 천식 같고 이게 구분하기 어렵다는데 구분 방법이 좀 명확히 있을까요? 네, 그래서 앞선 질문과 비슷한 질문인데요. 네. 그래서 천식과 다른 뭐 코로나 또는 어떤 감기 이런 걸 명확하게 구분하는 어떤 증상 기준은 없고요. 그리고 아까 선천성 천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선천성 천식이라는 거는 따로 있진 않고 아마 소아 천식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보통 소아 천식이 성인 천식으로도 대부분 한 절반 이상은 이어지기 때문에 아마 어릴 적부터 천식을 알아갖고 본인이 진짜 천식인지 언제가 천식인지 아마 조금 혼란스러우신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천식이 막 확실히 맞다면 천식약을 평소에 이제 꾸준히 이제 복용해서 천식이 나빠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천식은 약 복용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네. 그리고 다음 닉네임은 달의 궁전님이 보내주신 건데요. 굉장히 훈훈한 댓글이에요, 교수님. 보니까 지난 특강에서 교수님이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이분이 목 건강 관리하는데 참 도움이 됐다고 하면서 질문은 이걸 주셨어요. 목에 우리 가래가 끼는 경우 일부러 기침해서 왜 가래 빼려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행동이 기관지에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어떤가요? 네. 많이 안 좋을까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가래가 끼는 질환, 뭐 기관지 확장증이나 만성 기관지염 이런 게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래를 적절하게 배출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실제로 그런 병이 없는데도 목에 가래가 끼거나 목이 뭐 이물감이 있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 목이라는 게 이제 코에서 넘어가는 거, 식도에서 올라오는 거, 기도에서 올라오는 거,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이제
그런 해부학적인 구조가 만나는 그런 장소거든요. 그래서 목이 불편할 때는 네. 그런 코와 식도 이쪽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는 저는 가급적 가래를 뱉지 말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네. 그 이유는 우리가 뭐 비유를 하자면 어디 가려울 때 뭐 모기 물려서 가렵거나 뭐 이럴 때 가려울 때 계속 긁다 보면은 오히려 상처가 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목이 아프기도 아니 그 이제 긁은 곳이 아프기도 하고. 네. 그래서 기침도 해보시면은 일부러 막 큰 소리를 내거나 뭐 목을 가래를 일부러 뱉으려고 막 하다 보면은 목이 멀쩡한 상태에서도 통증이 올 수가 있거든요. 네. 오히려 이상한 느낌이 들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래서 병원에 가서 큰 이상 없다고 하면은 목에 이물감이 들 때는 물을 드시도록 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목에 이물감이 있을 때에는 물을 마셔라. 기억을 꼭 하겠습니다. 다른 질환이 없을 경우에. 아, 네,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또 덧붙여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닉네임 탕보님은 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끝으로 5번째 질문인데요. 가족 중에 한 명이 몇 년간 장기침이 계속 이어져서 병원을 다녔는데 최근에 간 한 병원에서 결핵이 왔다 간 거다. 그런데 현재 전염성은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이 병원도 많이 다니고 그간 엑스레이도 찍었을 텐데 왜 여태 발견이 안 되다가 결핵이 뒤늦게 발견된 거냐. 이런 경우가 자주 있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주셨거든요, 교수님. 네, 그래서 결핵은 이제 흔한 질환이고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니까 이제 결핵이 뭐 퇴치된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실제로 아직은 이제 우리나라 어떤 소득주에 비하면 결핵 발병률 매우 높은 편이고요. 네. 그리고 결핵이 자기도 모르게 왔다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전에는 특히 더 많았고, 요즘은 이제 건강검진을 많이 하니까 이제 발견이 많이 되기도 하는데, 이제 이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만 보고 결핵이 왔다 갔다. 근데 그 최근 몇 년 사이에는 괜찮던 게 그 사이에 뭔가 새로운 게 생겼다고 한다면 조금 더 정밀하게 뭐 CT 같은 걸 찍어서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냥 결핵이 왔다 간 게 맞고, 그리고 본인이 결핵 치료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 아마 잠복 결핵일 가능성이 크고, 이제 그럴 경우에는 잠복 결핵 치료를 하는 게 나중에 그 병변이 실제 활동성으로 진행하는 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결핵에 대한 설명까지 마무리 지어서 잘 들어봤는데요. 교수님 시간 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고리병원 호흡기내과 문지훈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